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투자상담사 26강 영업실무 및 직무윤리, 직무윤리, 직업윤리 같다 했죠. 10번 고객상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했는데 제가 해설을 한다 했습니다. 고객상담 프로세스를 보면 제일 먼저 보니까 앞에 고객과의 관계형성이 제일 먼저고, 근데 고객과의 관계형성에서는 뭐 처음 첫인상 대면관계니까 큰 내용상 문제는 없어요. 근데 고객의 요 니즈, 고객 욕구가 뭔가를 이제 알아보는 요 고객 욕구 탐구입니다. 이때는 고객의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객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으로 하여금 대화의 70% 비중을 고객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원은 한 30% 정도 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설득이나 해법 등을 할 때는 이제는 바뀌겠죠. 고객이 오히려 말을 작게 하고 사원이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시험에 고객으로 하여금 가장 말을 많이 하게 하는 단계를 하면 답은 고객의 니즈 탐구 단계입니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이제 뒤에 이 다음 단계가 이제 고객 욕구를 파고 나면은 고객을 들은 말을 보고 이제 고객에 대한 설득, 이런 거, 특히 우리가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나 우리 상품에 대한 그 반감 등이 있을 때 이걸 설득하고, 설득하는 이런 해법입니다. 그래서 설득 및 해법은 반감의 반감에 대한 처리입니다. 반감 처리. 반감 처리를 갖다가 주로 다루겠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동의를 확보하고, 고객의 동의를 확보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클로징 마무리 단계입니다. 근데 설득 및 또 우리 해법 단계에서는 이 페이싱의 우리가 3영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바디랭귀지, 몸짓 이런 거 있죠. 몸짓 등으로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또 한 개 더, 우리 무드 중요하죠. 물론 고객하고 촛불을 켜놔놓고 이야기하는 뜻은 아니죠. 무드. 그 다음 우리 워드, 말, 언변이죠. 언변. 그래서 페이싱의 3단계를 하면 특히 말 그대로 바디랭귀지, 그 다음 무드, 워드 세 가지 있습니다. 자, 고객의 우리가 반감을 처리한 단계는 경청입니다. 이때 고객의 말은 고객이 좀 거슬리더라도 이거는요, 들을 때는 끈기 있게 들어야 됩니다. 끈기 있게 경청해야 되고, 끈기 있게 경청을 하고, 그 다음 고객이 말하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고객이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고객이 반감이 있다 해가지고 반감 자체를 바로 그냥 잘못하면은 우리말 하면 바로 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싸움 나겠죠. 그래서 고객의 반감을 인정하면서 나중에 이런 반감 처리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답, 또 고객에 대해서 말한 데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사원이 이제 응답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확인해줘야 돼요.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응답을 할 때는 좀 확신 있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확신 있는 응답. 확신 있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 있는 응답 단계가 바로 반감의 처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반감 처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응답하는 방법이 반감 처리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원이 고객에 대해서 응답한 것에 대해서 고객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 또는 불만족하고 있는가, 이 응답의 확인은 응답의 만족, 또는 또는 불만족, 이걸 확인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반감 처리 단계는 하면은 제일 먼저 경청을 하고, 그 다음 인정을 하고, 반감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은 다음 단계로 응답을 하고, 이제 응답에 대해서 고객이 얼마만큼 만족하는가 불만족하는가를 확인하는 단계,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반감 처리 방법을 보면은 아주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문제통에 하겠지만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은 특히 yes, but 화법, 그 다음 부메랑법, 그 다음 정면 격퇴법, 이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자, 보면은 보상법이나 질문법이나 또 보면은 동문서답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날 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법이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동의 확보 및 클로징이 있는데, 이제 이게 마무리죠. 자, 이게 이제 크로스 셀링입니다. 이제 고객과 이제 계획 끝나면은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자, 조금 우리가 비싼 상품을 선택을 했으면은
좀 더 싼 상품을 한 개 더 끼워가지고 뭡니까? 한 개 더 하시죠? 하고 권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 은행 등에서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 직원이 뭐 한다고요? 대출을 다 하고 나서 우리 카드 하나 더 해주시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크로스셀링이라는 겁니다. 크로스셀링. 그래서 좀 더 좀 사소하면서 좀 부담이 적은 것을 한 개 더 끼워서 한 개 더 사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또 고객으로 하여금 뭐였다고 혹시 옆에 좀 있으면 고객 소개해 주세요 하는 거 소개. 사실 고객 소개가 제일 좋죠. 고객 소개. 이것도 있습니다. 이 다 끼워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마무리 화법에는 이제 추정승낙법이라든지 실행촉진법. 이거 외에도 보면은 앞에 또 몇 개 있죠.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뒤에 보도록 하고요. 그거 보면은 양자택일법 등이 있습니다. 뒤에 보도록 하고. 이게 잘 중요하다. 시험 잘 논다 이 말입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 동의 확보 기술에는 보면 뭐 있어요? 직설 동의 요구법, 이점 요약법, 그 다음에 T 방법 있는데요. T 방법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설명해 나가겠지만은 중요한 위주로 좀 적어 두었습니다. 특히 요 반감 처리 방법하고, 그 다음, 크로스셀링에서 반감 처리 방법하고, 그 다음 클로징 화법 좀 봐주시겠습니다. 자, 보죠. 자, 11번. 고객 상담 프로세스의 4단계에서 영업사원이 고객으로 하여금 가장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단계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고객의 니즈 탐구죠. 그 고객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야 고객이 뭘 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고객의 동의 확보 및 크로치 단계에서는 대신 또 사원이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하자고. 자, 이 말이죠. 다음 12번. 고객 상담 활동에서 고객 반감 처리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 했습니다. 요 보면은 추정 승낙법이 나왔습니다. 추정 승낙법은 어디 들어가죠? 이거는 나중에 동의 확보 및 클로징에서 클로징 화법입니다. 클로징 화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설득 및 해법 제시 단계에서 고객의 반감 처리 방법, 요 방법이네요. 고객의 반감 처리 방법에는 자, 상태 많죠? 그래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yes, but 답법 봐두랬습니다. 고객의 반감을 인정한 다음, 상담의 의견을 내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야기를 하니까, 고객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고, 그러나, 하면서 이제 뭐 한다고요? 이 직원이, 셀즈맨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yes, but 화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의 반감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일단 인정하고 예 하고 이제 이야기 해주라 이 말이죠. 잘못하고 그냥 바로 이야기하면 싸우겠죠. 그 다음에 부메랑법 나왔습니다. 이는 고객의 거절 내용을 기회로 삼아 반전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요 사원이 사원이 고객에게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좀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는 고객이 하는 말이, 자, 저는요, 출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자, 지금 현재 투자 등에 대해서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다시 사원이,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이런 전문 투자는 우리에게 맡기고, 고객분은 지금 바쁜 업무를 많이 시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반전해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이게 부메랑법입니다.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yes, but 화법하고 제가 부메랑법은 잘 봐두시랬습니다. 그 다음 보상법은 고객의 반감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른 보상적 이점으로 보충하는 건 참고보시고요. 질문법은 고객의 거절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가지고 다시 고객을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문서답은 고객 반감에 대해서 상담원이 응답할 시간을 보고자 할 때 말 그대로 좀 재밌는 다른 말로 돌리는 겁니다. 동문서답법. 다른 말로 돌리는 것이 동문서답법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례법은 고객의 반감에 대해 적절한 사례를 통해 반감을 해결한다. 사례. 정면 격퇴법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반감에 대해 반감이 확실한 오해에서 비롯된 쓰는 겁니다. 확실한 오해에서. 할 때 바로
정면으로 격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겠어. 나머지 거는 보시다시피 크게 내용상 문제가 없습니다. 뭐 보상 놓으면은 밑에 부메랑 밑에 보상 놓으면은 보상법, 질문 놓으면은 질문법, 동문서답은 뭐요? 화제 전환할 때. 이거 좀 보는데 사례는 법은 사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소의 답이기 때문에 시험을 내면 주로 요 세 가지 갖고 낸다 이 말입니다. 자, 13번 한번 봐두시죠. 고객 상담 활동에서 보기와 같은 고객의 반감 처리 방법은 어떤 화법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고객이 자, 상담을 딱 전화하니까 제가 자주 출장을 가다 보니 투자에 대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네요 하고 고객이 거절을 했습니다. 일단 고객이 먼저 거절을 한 겁니다. 고객이 거절을 하니까 뭐요? 아, 상담원이 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고객님의 경우에는 재테크를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고객님의 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뭐요? 거절에 대해서 다시 돌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부메랑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은 부메랑 법이 되겠네요. 답은 3항 되겠죠? 부메랑 법. 자,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 내려가면, 자, 고객 상담 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간단한 우리가 개념상의 문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 고객의 관계 형성을 위한, 뭐죠? 우리가 매직이 뭐예요? 마법사와 같은 말이 매직이죠. 마법사와 같은 말. 그러니까, 뭐든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뭐요? 전환하는 말입니다. 자, 뭐, 날씨가 참 좋군요. 뭐, 오늘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옷을 보니까 벌써 봄이 왔군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좀 말을 부드럽게 하는 말이 바로 말 그대로 매직 워드란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 형성할 때 제일 관계에서 첫 인상, 관계에서 많이 쓰는 게 매직 워드란 겁니다. 첫 인상을 좋게 하는 거죠. 이거 보통 앞에 같은 말 제가 래퍼 했습니다. 래퍼, 이걸 래퍼. 유식을 영어로 하면 래퍼라 쓰기도 래퍼. 다음, 고객의 반감에 대한, 뭐야. 자, 아이스버거 시어리가 있습니다. 는 겉에 드러난 반감보다 보이지 않는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게 말 그대로 반감은 빙산의 일각에 비유된다. 이 말입니다. 반감은, 이거는 어디입니까? 설득 및 해부입니다. 반감은 말 그대로 빙산이지, 빙산의 일부에 비유된다. 의 일부에 비유된다. 이걸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요? 말 그대로 나와 있는 아이스버그 시어리라는 겁니다. 한번 봐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보면은 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으면은 여기는 뭐 한다고요? 빙산이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빙산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 그대로 이거 뭐요? 요 나와 있는 요거 빙산은 요 빙산 있죠? 자, 요 자체는 요거는 뭐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 요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부죠. 이게 반감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큽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이지 않는 부분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반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을 한다 해서 무조건 뭘 한다고요? 자, 바로 반감에 대해서 바로 받아칠 것이 아니라, 야, 반감은 요만큼인데 우리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관심이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반감이 있는구나.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같은 말로 뭐요? 자, 반감은 또 하나의 고객의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감이 있단 말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반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감은 또 하나의 관심. 자, 관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관심이 이만큼 있단 말은 바로 이게 세일즈의 찬스라는 거죠.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2항을 의미합니다. 3항,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좋은 관계를 만드는 설득 기술을 따는 페이싱의 3영역에는 뭐가 있다? 바디랭귀지, 그 다음 무드, 그 다음 워드가 있다. 앞에 설명했죠? 자, 한번 봐주시고. 그죠? 이게 바로 줄이면 BMW죠. 자, 다음 네 번째. 이 금융상품은 올해까지만 비금융상품이지만 내년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뒤에 우리가 크로징 화법에서 노는 건데, 이게 바로 기회 이익의 상실은 손해라는 겁니다. 기회 이익의 상실은 손해다. 이익의 상실은 손해다. 라는 화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까지만 이게 비과세지만 이걸 상실해버리면 내년부터는 과세라는 겁니다. 과세하면은 손해보겠죠. 자, 이게 우리가 기회, 이익의 상실은 손해다 화법입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고객 상담 크로징 화법이 밑에 또 나와 있네 해설해요. 그 앞전에 얘기했지만, 이 크로징 화법은 이게 아니었죠. 크로징 화법은 뭘 의미했습니까? 자, 한 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부담 없는 다른 상품도 함께 거래해가지고 세일즈의 영역을 높이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앞전에 이거는 제가 언제 설명했습니까? 여기서 크로스 셀링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면 고객 상담 크로징 화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두셔야 됩니다. 별밤 쳐두셔야 됩니다. 자, 추정 승낙법. 자,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에 승낙으로 사실화시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기법입니다. 자, 한번 봐보죠. 자, 밑에 15번에 한번 봐보세요. 15번에 사례 보세요. 고객 상담의 크로징 화법 중 보기에 주어진 사례는 어떤 화법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상담원의 말을 듣고 보니, 고객이 하는 말이 상담원이죠. 상담원의 말을 듣고 보니, 이 금융상품에 가입해두면 참 도움이 되겠네요.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일단 고객이 긍정적으로 말한 거죠. 이 말을 그대로 뭐 한다고요? 자, 승낙으로 사실화시켜갖고 미리 감사의 뜻을 표현해버리는 겁니다. 표현해버리면 고객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아, 미안해서라도 바로 그냥 계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말에 상담원이 이 금융 상품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입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추정 승낙법이라는 겁니다. 추정 승낙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죠. 그럼 답은 15번은 추정 승낙법이 되겠네요. 자, 위에 다시 박스에 14번 박스를 보면 실행 촉진법이 있습니다. 고객이 긍정 또는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뭐 한다고요? 승낙한 것처럼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렇게 이때 승낙한 것처럼 바로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계약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행 촉진법이라는 겁니다. 다음, 양자택일법은 고객이 결정을 늦출 경우 A와 B 중에서 바로 어떤 거예요? 택일을 유도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화법이고요. 양자택일, A, B, 양자택일. 가입 조건 문인법은 결정을 망설이는 고객에게 구체적인 가입 조건을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들 볼 때 조금 본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추정 승낙법하고 실행 촉진법하고 기회 이익의 상실은 손해라는 기법만 좀 봐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기회 이익의 상실은 이미 앞에 우리가 14번 사항에서 했습니다. 15번은 이미 한 거고요. 넘어가면 16번. 자,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상담원이 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동의 확보 기술을 물어봤습니다.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파생 상품이 너무 복잡한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익과 손실 같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죠. 이거 우리가 대차대보처럼 뭘 한다고요? T자를 그려가지고 가입했을 때의 이익과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쭉 비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뭐요? 자, T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쭉 대차대보 형태로, 즉 재무상태 형태로 쭉 써주는 것은 뭐다? 이 써주는 것은 뭐다? 이는 우리가 왜요? 말 그대로 이게 T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두 가지가 나올 때 두 가지를 비교해 주는 것이 뭐다? T 방법. 그 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봐보죠. 자, 밑에 해설에 효과적인
고객의 동의 확보 기술이 있습니다. 직설동의, 여기는 직설동의 요구법, T방법, 이점요약법, 결과탐구법이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자, 먼저 보면 직설동의 요구법입니다. 고객에게 직설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는 단순 판매나 잘 아는 사람한테 많이 쓰는 겁니다. 한 개 가입해줘. 한 개 계약하자. 이게 바로 직설동의 요구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 판매가, 특히 이런 단순 판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요? 상당히 고객과 뭐요?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인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뭐요? 예를 들어 많이 쓰는 게 보험 같은 경우. 꼭 아는 사람 찾아오죠. 한 개 가입해달라고 하면. 그죠? 아마 이름도 아마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T방법은 발생 가능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서로 비교할 때,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쓰는 것은 뭐다? T방법. 그 다음, 이점 요약을 놓으면 뭐요? 상품의 이점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점 놓으면 이점 요약법이에요. 그대로. 이건 잘 쓰면 오지 않겠죠? 결과 탐구법 놓으면 고객이 뭐요? 망설일 경우 고객에게 가져다 줄 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과는 결과 탐구법. 그래서 제일 많이 놓으면 뭐요? 시험 놓으면은 T방법 이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방법 볼 때 제가 앞에 그냥 이걸 한 게 아니라 많이 있지만 특히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반감 처리방법에서 특히 yes, but, 화법, 부메랑법, 정면 격퇴법. 이는 뭐예요? 고객이 확실하게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쓰는 방법을 했죠. 그 다음에 커러징 화법에서도 특히 뭐한다고요? 추정승낙법, 실행촉지법 쓸 때 한 개 더 뭐예요? 기회이익을 상실은 손해다 봐두려 했죠. 봐두시고 그 다음에 T화법. 이게 봐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시험에서 볼 때 봐두라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유가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면에 이게 놓을 수 있겠구나. 나머지 너무 그 내용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봐두시고, 이제 우리가 17번 직무윤리와 대리인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윤리와 대리인 문제 한번 봐주셔야 되겠는데, 직무윤리와 대리인 문제에서 요즘 우리 직무윤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 직무윤리와 대리인 문제에서 요 직무윤리는 특히 잘 봐야 되는 내용이, 요 직무윤리는 그대로 뒤에 가면은 우리가 뭐요? 특히 자본시장법이나 또 우리가 금융위원회법, 그 다음 우리가 앞에요 협회법에 연결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요 직무윤리는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잘 파악해도 뒤에 우리가 자본시장법 등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편합니다. 금융위원회법 봐주시라는 겁니다. 자, 직무윤리와 대리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회사 같으면은 주로 주주가 뭐예요? 주주가 주로 우리 소유자죠. 소유자가 되죠. 주주가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주주를 우리가 소유자를 하고, 오너하고 보통 전문 경영인을 쓰고 있습니다. 경영인. 이게 보통 우리 뭐예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하죠. 그래서 이 대리인 문제는 이 전문 경영인을 쓸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전문 경영인이 우리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회사나 주주를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문 경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대리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문 경영인 자신의 이익 등을 위해서 움직일 때 뭐가 생긴다? 대리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이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뭐예요? 대리인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 등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길 때 특히 우리가 보통 보면 제일 큰 게 생기는 제일 가장 기본 바탕이 바로 요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다시 말하면 주주들이 알고 있는 정보하고 전문 경영이 알고 있는 정보는 대칭, 같지 않다는 거죠. 같지 않다 보니까 얼마든지 전문 경영인이 주주나 소유주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속일 수도 말 자체는 말 그대로 윤리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이 직무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해결을 위해서 이 직무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역선택과, 창을 보세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거죠. 이 창을 보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17번에 강의된 내용인데, 17번. 직무윤리와 대리인 문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직무윤리는 주주가 누구라고요? 말도 소유자, 전문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무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윤리를 둠으로써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법으로만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직무윤리를 둬가지고 법률보다 더 무겁게 만다고요? 좀 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다가 법의 문제다가 이걸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자, 다음. 대리 문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때가 아니랬죠. 즉, 소유자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대리인, 전문 경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문 경영자 또는 전문 경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대리 문제가 발생하고,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리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답은 2번에 틀렸죠.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대리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자, 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 이거는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결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어요. 강제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만으로 뭡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직무윤리가 더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직무윤리 이것도 요즘 대부분이 다 자본시장법 등으로 뭐 한다고요? 실제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어요. 직무윤리를 말 그대로 위반하면 자본시장법 등으로 또 실제법으로 별도로 또 이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위법이라든지 또 앞에 협회법에 따라 또 됩니다. 실제법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말 그대로 뭐예요? 형사처벌이나 민사 우리가 소송 민사 우리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직무윤리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자본시장법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무윤리가. 자,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받으시고. 자, 다음 18번. 대리인 문제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뒀습니다. 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우다. 분리가 됐다는 생각이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해서 생기는 문제죠. 자, 말 그대로 전문 경제가 없다면 이런 문제는 대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대리인의 역선택을 한 경우, 역선택이나 대리인이 도덕적 해이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죠.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정보의 비대칭성. 다시 말하면 전문 경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소유자가 알고 있다면 전문 경영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못하겠죠. 근데 정보를 정확히 똑같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뭐 한다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밑에 해설에 그대로 보면 옮기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19번. 자, 금융산업에서 직무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산업은 상품의 특성상 불공정을 규제하는 법규가 다른 산업보다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에 보면 금융산업도 규제하는 법규가 있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많은데 금융산업의 특성상 고객의 이익이라든지 이걸 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종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증권사 직원 등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더 추가적인 뭐 한다고요? 직무윤리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금융산업은 금융상품 특성상 불공정을 규제하는 법규가 다른 사업보다 미흡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뭐요? 강한 그런 내용들이 엄격한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무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이다. 직무윤리를 준수해 주는 만큼 뭔다고요? 그만큼 금융산업이 더 경쟁력이 강화되겠죠. 야, 요즘 정권회사 직원들 다 사기치더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더라. 이 가입해봤자 덕 없더라.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산업에 사람 투자를 안 하겠죠. 근데 이러한 직무윤리 등을 둠으로써 뭐요? 그만큼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무윤리를 지키면서 고객에 대한 뭐요? 의무도 지키고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도 지키고 소속에서 대한 의무도 지킴으로써 그만큼 한다고요. 자, 투자자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종사자들을 믿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금융산업 종사자의 엄격한 직무윤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직무윤리의 준수는 금융산업 종사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런 윤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 내가 이렇게 자금 투자할 테니까 투자자가 큰 손들이 내게 혜택을 달라 하면은 직무윤리상 이는 안 됩니다. 이런 직무윤리상 이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내세움으로써 뭡니까? 상대적으로 종업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한번 받으시고.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금융산업 그 해설의 산업에서 직무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 있습니다. 좀 봐야 될 것은 제가 크게 강조된 것들은 별 큰 건 없겠고요. 자, 보니까 금융산업은 원본 손실 위험이 크므로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직무윤리가 강조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위험. 금융산업의 복잡화, 다양화로 인해 투자를 위한 법 이상의 윤리. 그러니까 이 법보다 더 필요한 윤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시옷에 보니까 지금 직무윤리는 외부 부당 요구로부터 금융산업 종사자를 보호하는 안전된다. 이거 봐주시고. 그래서 이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상식인 표현이기 때문에 19번을 크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20번. 20번은 좀 별표 쳐두시죠. 20번은 별표. 다음 중 직무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직무윤리 강령은 직무윤리 행위준칙의 일반적 기준이고 직무윤리 기준은 직무윤리 강령 내용을 구체한 것이다. 자, 직무윤리 강령 이 자체가 바로 총칙이에요. 이거는 직무윤리 강령은 말 그대로 직무윤리 요 준칙, 기준이 준칙입니다. 요 각칙 요걸 그러니까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윤리 강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무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무윤리 강령을 총칙이라 하는 거고 직무윤리 기준을 이걸 각칙한다. 각칙. 자, 이 말이고 직무윤리 강령 및 직무윤리 기준은 준칙 기준 같습니다. 기준은 일종의 자율적인 규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율 규제. 자율 규제가 맞습니다. 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 자율적 규제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 있다고요? 타율 규제인 보통 위반 행위 시 자본시장법 등으로 이거는 실제법으로 이것도 뭡니까? 강제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자율 규제 성격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타율 규제도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직무윤리는 법규에 비해 강제수단이 미흡하므로, 자, 미흡한 거는 맞습니다. 강제수단은 미흡하다는 거예요. 법보다는. 강제수단은 미흡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윤리를 위반하면 타율 규제의 대상까지도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보통 타율 규제의 대상으로 보통 잡는 것이 직무윤리를 위반하면 주로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부분 실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이걸 위반하면. 자, 직무윤리는 금융투자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투자 상담 업무 종사자의 직무 행위를 적용대상한다. 이런 점 배포쳐놔야 됩니다. 사항. 모두입니다. 직접 간접. 요거는 말 그대로 뭐 한다고 앞에 얘기했지만, 이 뭐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계약 유무. 그 다음, 또 보수가 있느냐 없느냐. 보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수가 있느냐 없느냐. 불문입니다. 불문으로 요 직무윤리는 금융투자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적용받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러니까 사항은 맞는 말이죠. 자, 직무윤리의 구성과 적용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 두었으니까 한번 자 해설 한번 봐두시죠. 밑에 그 해설. 특히 윤리의 통제 방법을 보면 뭐였습니까? 대부분 실정법 위반 행위로 되어 있다. 자, 실정법이 뭐예요? 실체법. 위반 시 행정제재, 민사, 형사책임까지 부담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게 2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투자 업무, 상담 업무에 직접이든 간접으로 관계되는 모든 종사에게 다 적용된다. 계약을 했든 안 했든 보수가 있든 불문이다. 직무, 윤리 준수의 적용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대로죠. 직무윤리 강령 및 직무윤리 기준은 금융투자 업무 종사자의 직무행위를 대상한다. 직무. 그 다음, 회사와 정식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수를 일한 자는 대상되지 않는다. 계약을 맺었든 안 맺었든 보수를 받든 안 받든 불문입니다. 모두 다 직무윤리는 적용됩니다. 답은 2항이 틀렸죠. 고객과 법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의 금융투자 자산을 투자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무윤리의 준수 대상은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사항뿐 아니라 그 법의 정신과 취지에 해당하는 사항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다음 22번 봐두시죠. 자, 직무윤리의 강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직무윤리의 요 강령이 있고 그 다음 직무윤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직무윤리의 강령은 딱 보면은 뭐가 없어요? 신의 성실의 의무, 전문지식 배양의 의무, 그 다음 공정성 및 독립성의 의무, 법규 등 준수의 의무, 소속회사의 지도 지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직무윤리의 기준에서 실제로서는 고객에 대한 의무,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 대한.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에 대한이 들어가는 것은 뭐다? 직무윤리 기준이에요. 직무윤리 기준에서 직무윤리 기준입니다. 강령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래서 특히 직무윤리 강령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특히 요 직무윤리에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무윤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파생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다?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속회사의 지도 지원 의무하고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소속회사의 지도 지원 의무는 소속회사가 당 회사의 업무 종사자에게 지도를 하고 지원하는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요? 말 그대로 업무 종사자가 소속회사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여하튼, 에 대한은 뭐다? 직무윤리 기준이고, 에 대한이 없으면 뭐다? 이는 직무윤리 강령입니다. 그 정답은 직무윤리 강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1항에 소속회사에 대한 답은 1항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봐두시고, 요거는 시험 잘 놓으니까, 이건 한번 별표 쳐 두셔야 됩니다. 별표. 그 다음, 23번. 다음 보기는 직무윤리 강령 중 어떤 강령에 관한 설명인가 해놨습니다. 자, 한번 봐두시는데,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서 행위 준칙이 되고 모든 윤리 기준의 기본이 된다.
기본, 근간, 뿌리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법률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상의 지침이 되고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는 의무이다. 답 놓으면 뭐다? 신의 성실의 원칙. 답은 리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26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제가 24분부터는 27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영업실무와 직무윤리에 대한 기본사항입니다. 이제 24분부터는 이제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원회법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분부터는 조금 이제 잘 봐주면서 조금 암기사항도 있기 때문에 암기할 사항들이 나오는 것들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이제 꼭 봐야 될 부분들을 잘 포인트 씌우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26강까지 들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